2010년대 이후 원주 시민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투쟁의 현장, 단연 상지대와 아카데미 극장입니다. 끊어질 뻔했던 저항 실천 도시의 명맥을 이은 비슷한 듯 결이 조금 다른 두 운동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뭘까요? 이 유산을 제대로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두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온 원주의 마이클 무어, 박주환 감독과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2023년 11월 25일 토요일 원주하는 척 98회 2부 꿈만 같은 원주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조은지입니다. LG 트윈스에 이어 또 한 번 우승의 감격을 맛본 조국인 씨 어김없이 옆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국인입니다. 뭐 또 박수 쳐야 되나요? 아니요, 그 정도 이 정도 아니에요? 네. LG와는 좀 29년 기다리는 건 아니니까. 29년 물론 오래 좀 기다리긴 했는데 얼마 만이니까 이게 T1이 어쨌든 롤드컵이죠, 소위 2023 LOL 월드 챔피언십 우승을 이번 주에 차지를 했습니다. 7년 만에. 7년 그래도 굉장히 오래됐네요. 롤 이 생태계를 생각해 보면 오랜 수건이 또 이루어졌고 사실 저는 뭐 대단한 건 알겠지만은 뭐 이렇게 게임을 열심히 보진 않겠던 e스포츠를 뭐 실감은 안 나지만은 그래도 페이커는 아시잖아요. 그 정도는 알죠. 네. 요즘 페이커 모르는 사람은 없고 근데 어쨌든 굉장히 업적이죠. 뭐 대통령이 축전까지 보내고 뭐 그럴 정도면 뭐 문체부 장관도 오고 뭐 그러더만. 좀 그 축전에 뭐 우리가 뭐 기대했습니까 그런 거에. 어쨌든 보냈다. 그 정도 급이 됐다. 하여간 뭐 LG의 우승, 또 T1의 우승, 여러모로 우승복이 있는 좀 올해 한 해를 보내고 계세요. 2023년이 이렇게 너무나도 제가 약간 LG도 우승하고 T1도 우승하는 거 아니야라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다라고는 했는데 이거 공교롭게 이어지고 또 내년에 DB의 우승까지 이어질 기세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겼던데 뭐 어떻게 합니까? 나 미치겠어. 네. 조만간 호정이를 빨리 불러서 청문회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전에서 한번 이거 말한 적 있는 것 같아요. 저 치약체육관을 세계 최초의 MMA 경기장으로 만들겠다. 용광시장 또 원대한 포부로 밝혔어요. 차라리 좀 MMA보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e스포츠의 메카로 한번 만들어보자.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또 내셨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느꼈을 때 오히려 우리 원주가 좀 그걸 선점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또 롤드컵의 열기가 또 가기 전에 진정한 펀시티를 만드는 길 아니겠습니까? 요즘 강조하고 계시는. 그럼요. 또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즐기고 있는 또 종목이기 때문에. 맞아요. 하여간 꿈만 같은 얘기 해봤고요. 2주 연속 꿈만 같은 원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일단 우리가 이제 강원도 의료에 관한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봤어요. 저기 서부장님과 함께. 오늘은 좀 원주의 사회운동에 좀 집중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제 많은 분이 사실 고민을 하고 계시죠. 아카데미 극장이 어쨌든 이제 철거된 이후에 이 시민 운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제 이어가야 될 것이냐. 맞아요. 그 유산을 어떻게 계승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 참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해나가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씩 오늘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야기해줄 분이 많이 계시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딱 이렇게 오늘 한 편으로 다루기도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계속 사람들 여러분들 좀 모시면서 이어가려고 하고 일단 오늘은 첫 번째로 이분을 좀 모셨습니다. 적임자라고 생각을 해서 딱 첫 번째 모시게 했고 나중에 또 다른 분과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계속 끌고 갈 얘기고요. 주제고요. 하여간 오늘은 원주의 마이클 무어와 빨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 만나보도록 하고요. 98회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유토피아로 가는 급진적이고 현실적인 상상, 꿈만 같은 원주. 꿈만 같은 원주 2주 연속 찾아뵙고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바로 소개해보죠. 좋습니다. 먼저 마이클 무어 박주환 감독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다큐멘터리 감독 중에 마이클 무어밖에 몰라서 그렇게 붙인 거 아니에요? 다른 감독 아시는 분이 없으니까. 뭐 그런 이유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제가 한 10년 전부터 거의 그렇게 불렀던 것 같거든요. 저분은 원주의 마이클 무어다. 그때부터 사실 아는 감독이 그분밖에 없기도 했고. 그러나 어쨌든 현장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장을 누비면서 메시지가 아주 또 선명한 영화를 계속 만들고 계시잖아요. 다큐 영화로서. 그렇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맞아요. 동의합니다. 네. 아니 근데 마이클 무어랑 전혀 다른 마이클 무어는 어떤 권력에 대한 조롱이나 이런 네. 거를 잘 만드는 감독이라면 약간 영화관이 다르다. 마이클 무어는. 그쵸. 장르도 좀 다르고 다큐멘터리도 장르가 좀 있거든요. 혹시 좀 불쾌하신가요? 약간 언짢은 느낌이. 불쾌한 게 아니라 왜 마이클 무어는 좀- 왜 마이클 무어 이길까에 아. 대해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봐서 말씀드릴게요. 불쾌하진 않아요. 저. 아 그래요? 왜냐면 그 칸 영화제에서 그 황금종려상을 받은 다큐 감독이 없거든요. 거의 유일한 건가요? 그러면? 예, 제가 알기로는 오. 다큐멘터리로서 화시구일이라는 맞아요. 다큐멘터리로 그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황금종려상을 받았던 칸 영화제에서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다큐멘터리로 받았던 감독으로 알고 있거든요. 역량은 뭐 대단한 사실. 그렇죠. 왜냐면 말 그대로 우재님도 그렇고 구이님도 그렇고 다큐멘터리 감독하면 마이클 무어가 먼저 나오는 맞아요. 네네. 거다는 건 사실 그렇긴 해요. 그렇지만 살짝 불편. 아니 불편한 게 아니라 좀 다르다 스타일이. 아니 다른 류의 영화를 만드는 그렇죠. 사람이 약간 스타일이 다르다. 그러나 어쨌든 일종의 밈처럼 좀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하루. 알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예. 영화인 박주환이 걸어온 길. 하여간 뭐 자기소개를 한번 간단하게 사실 낯간지러운 시간이긴 한데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소개라는 건 내가 나를 어떻게 정체성을 정의하느냐 뭐 이런 거죠. 왜냐면 자기소개라고 그렇죠. 한다면 네. 제가 어떤 직장을 다닌다면 뭐 어디 다니는 누구누구입니다라고 뭐 하겠지만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저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다큐멘터리로 만드는 사람이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 영화로서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사진 영상 꼭 작업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원주에서 살고 있는 시민이기도 한 박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영화인으로서 어쨌든 정체성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시다. 보면 될까요? 감독으로서.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느낀 건데 저처럼 이런 조직이나 이런 데 속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게 없으면 이걸 지속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살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나는 어떤 정체성으로 이건 그러니까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의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때 저는 나는 예술인이고 영화 감독이고 영화로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편이죠 저는. 사실 어울린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항상 카메라와 이렇게 붙어 맞아요. 계신 게 네. 저희한테도 익숙한 장면이기도 하고 하여간 투쟁의 현장에는 늘 박주환 감독님, 주한 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상지대를 다니면서 처음 뵀었잖아요. 그때 한 10년 전이네. 근데 그게 벌써 와. 2013년이었으니까. 제가 졸업하고 이게 신입생으로 왔는데 맞아요. 제가 이렇게 우연히 만나서 제가 밥 사준다 그러고 짜장면을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그러니까. 그게 첫 만남이었나요? 맞아요. 근데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왜냐면 제가 네. 13년 2월에 졸업을 했는데 우재 씨가 13학번으로 입학을 해서 전혀 같이 학교를 다녔던 적이 없는데 그건 맞아요. 어떻게 우연히 알게 돼서 하는데 제가 밥 한번 사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밥이 짜장면에 탕수육도 제가 야 융숭한 대접을 첫 만남부터 해주셨죠. 역시 졸업한 선배 네. 약간 근데 학교를 진짜 같이 다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솔직히. 제가 말 그대로 공학번이고 그 13년 2월에 졸업을 했는데 그 우재 씨가 13학번이잖아요. 근데 다른 뭐 15학번, 16학번, 저 13. 13학번 예. 그리고 뭐 15학번, 17학번도 제가 막 그 학교에 있으면서 봤기 때문에 제가 그때까지도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뭐 이게 있을 법해요. 야, 워낙 자주 있더라고요. 계셨기 때문에. 아니 우재 씨는 네. 어쨌든 8학번 선배였잖아요. 계산해 보면 그렇네요. 근데 그런 느낌은 안 들었네요. 저희가 09학번인데 지금 8학번 위를 생각하면 01학번 동의해. 저 어디 까마득 아찔하거든요. 8911이 나오기도 전이죠. 네. 그러니까 네.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왜 범상치 않았다고 제가 생각을 했냐면 첫 만남 때부터 그 짜장면 사주신 날에 저한테 한 질문이 그거 첫 번째 질문이
너는 최근 남북 관계 경색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걸 물어본다. 이거는 아니야, 제가 그런 것까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봤어요, 진짜. 아니 네. 남북 관계는 아니고 학교 관련된 문제를 제가 질문을 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그 정도까지 막 그렇게 아니 그 질문하고 막 웃었다니까요. 저를 막 뭐 테스트인가 이것을. 아니, 그건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무슨 운동권 설화처럼 아니 밥을 간파하기. 먹으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아주 이거는. 흥미로운 질문이긴 한데. 아니 남북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나는 임팩트 확 아니 나왔는데. 학교 관련된 그것도 물어보시고. 질문을 하진 했지만 맞아요. 남북 근데 관계 그때 그게 너무 이슈였어요. 왜냐면 개성공단 폐쇄가 그때 엄청 이슈여가지고. 그때가 약간 농담 밈처럼 약간 물어본 거예요. 아, 너는 약간 사상이 어떠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장난처럼 물어보셨는데 네네. 범상치 않음을 느꼈고요 그때부터. 너무 자주 보여서 그 뒤로 이제 거의 형과 함께 학교를 다닌 느낌이 들었죠 중학생가. 하여간 뭐 소개해 주셨다시피 강원도 또 원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다큐멘터리 또 전문 감독님이시고 이게 대표작이라고 소개해드리면 될까요? 상지대 투쟁을 담은 영화 졸업. 네, 뭐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그렇죠. 네, 원주민들은 다 아시는 작품이고 또 이게 강원도의 이제 장애인 이동권 현실을 담은 길 위의 세상이라는 영화도 찍으셨고 춘천 독립영화관 폐관을 소재로 한 영화 일시정지 시네마. 또 최근에는 태백 광부를 이제 소재로 한 광부라는 영화도 지금 찍고 계신 거죠? 이건 이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아카데미 극장도 지금 계속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뭐 가제까지 정해졌다고 지금 뭐 소개해드리면 되나요? 이게 일단 네. 이게 안녕 아카데미라는 게 네. 그 아카데미 그 활동을 했던 때 그 한 프로그램 하나 이름이었거든요. 그쵸, 첫 그쵸. 극장을 다시 열었을 때 음. 이걸 했는데 이게 저는 이게 영문 제목이 네. 뭐 헬로우 아카데미, 하이 아카데미도 있지만 그쵸. 또 굿바이 아카데미도 중의적으로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안녕에는 아, 네. 그래서 안녕이라는 굉장히 중의적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가제로 영화를 만들 것 같은데 영문 제목을 뭘로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영문이 결정이 안 될 수도 있었던 건데 계속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이거에 예. 따라 약간 결말이 좀 달라지는. 근데 느낌이. 결말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지에 따라 좀 제목이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꼭 지금 뭐 굿바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달라지는 거. 중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양한 현장을 이렇게 카메라에 담고 계신데 뭐 어쨌든 감독님께는 뭐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게 박주환이 현장을 담는 이유와 방식. 그러면은 이제 아까 감독관 마이클 모어도 좀 다르다고 하시고 영화관도 맞아요. 찍는 스타일 네, 다르고 감독으로서 좀 어떤 영화를 찍고 싶은지 뭐 이게 아니면 뭐 관심한 소재라든지 뭐 내가 영화 감독을 앞으로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내 편의 어떤 제가 작업했던 거에서 소개를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데 공통점이 있는 게 저랑 가까운 거리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 다 제가 있었던 원주 아니면 춘천 아니면 또 강원도 이렇게 태백의 이야기들이고 아카데미도 원주의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기록했고 그거를 영화를 만들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다큐멘터리라는 영화의 장르 특성이 제가 느끼는 건데 감독이 찍고 싶다고 찍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뭔 느낌인지 알겠다. 네. 어떤 인물을 찍고 싶다, 어떤 사건을 찍고 싶다. 근데 그 시기에 내가 거기 있어야, 그러니까 그 영화는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이렇게 재현해서 배우와 연기하면서 찍을 수 있지만 다큐멘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냐면 지금도 어떤 과거의 이야기를 인터뷰라는 방식, 사진이라는 방식, 과거의 자료를 갖고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취향상 그런 다큐멘터리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찍고 기록하고 그것들을 영화로 만드는 걸 좀 선호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그 현장에 있었고 찍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어떤 이런 기획을 탄탄한 기획을 가지고 이런 영화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들었던 졸업이라는 다큐멘터리도 그랬고 그 일시정 시네마도 그랬고 기류의 세상도 그랬고 광부는 좀 다르긴 해요. 왜냐면 제가 살았던 현장은 아니지만 내가 살고 있는 강원도에서 탄강이 폐강된다라는 어떤 그 사건을 듣고 제가 좀 작업을 진행했던 영화이지만 안녕 아카데미도 제가 살고 있는 원주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제가 이거를
지금 아니면 언제 기록할까 이런 마음을 갖고 기록을 해서 영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기본적으로 근데 약간 그러니까 뭐 사라지는 거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여간 뭔가 이렇게 사실 뭐 일시정지 시네마도 그렇고 광부짐 그 탄광 말씀도 그렇고 뭐 상지대도 넓게 보면은 그렇죠. 뭔가 이렇게 네.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좀 기록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러면 감독님은?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음. 거기에 내가 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탄광이 어. 사라지는 아. 걸 수도 있지만 그 사라지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리고 상지대도 뒤에 제가 그러니까 학교를 우재 씨가 말 그대로 되게 오랫동안 다니고 학교랑 굉장히 오랫동안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막 그 예전에 졸업 영화 만들고 GV 낼 때 뭐 어떻게 학교를 그렇게 막 사랑하냐고 저한테 막 질문하면 저는 학교를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얘기해요. 진짜 학교를 사랑했던 게 아니라 거기 학교 안에 있었던 나의 친구들, 뭐 동기들 아니면 후배, 선배들 그 관계가 되게 소중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카메라를 들고 계속 그 현장에 있었다. 근데 이 아카데미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아카데미보다 그 졸업 그러니까 상지대를 기록했던 뭐 것보다 이 아카데미 기록이 더 힘들었던 게 너무 이렇게 극렬한 대립이 진짜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지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립이 보이긴 보였지만 학생들이 절대 다수였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이 실제 물리적인 충돌이 막 있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막 극렬하게 진행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찬성과 반대라는 사안이 이렇게 시민사회 상태에서 이렇게 극렬하게 계속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제가 느낄 때 상지대 이슈는 그렇게 갈등이 있을 만한 이슈가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명징하잖아요. 그때는 모두가 한 목소리였죠. 어떻게 보면 이건 잘못된 왜냐면 거다. 학교에서 사학의 비리를 저질렀던 범죄자를 학교에 다시 복귀시켰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네.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조중동 맞아. 모두 사설로 사설로 비리재단 물러가야 된다. 네. 상지대는. 그러니까 그 김문기 씨가 총장으로 복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교수 여야 상관없이 다 비판했던 전교조 교총 다 비판했죠. 네, 맞아.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는데 이거는 막 어떤 찬반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그게 현장에서 극렬하게 갈등이 제 눈에 계속 보였거든요. 또 그런 상황을 계속 좀 지켜보는 게 저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였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남다르게 다가오네요. 근데 어쨌든 주한 감독님 저는 졸업이라는 영화를 봤지만은 거기서도 어쨌든 사람에 굉장히 주목한다는 게 이제 결국에는 뭔가 함께 싸웠던 어떤 친구들 또는 후배들을 뭔가 지키기 위해서 이제 카메라를 들고 그 영화를 보더라도 정말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투쟁의 현장에 사실적으로 계속 그냥 담아내는 거죠. 이게 뭔가 스토리텔링 물론 스토리가 있지만 스토리텔링으로 뭐 이렇게 엮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투쟁이 벌어진 현장을 계속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그냥 다 전해지는 네네. 보편적인 어떻게 보면 이게 상지대 이슈가 아니라도 인간의 어떤 투쟁에 대한 그런 보편적인 어떤 감정을 함께 공감하게 되는 좀 그런 매력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혹시 그런 좀 영화관이 좀 반영되는 것 같고 근데 아카데미는 좀 남다르셨겠네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게 제가 그러니까 아카데미 극장을 기록했던 건 2021년부터 기록했거든요. 근데 기록하지 않다가 언제 기록을 하게 됐냐면 그 첫 번째 기록하는 날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카데미 극장이 철거될 수 되겠다는 그런 회의 자리가 있었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를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 당시에 그 모금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1억 정도 모아보자 그 회의를 진행할 때 제가 카메라는 항상 챙기고 다니는데 그 모든 걸 다 기록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저한테 흥미로웠어요. 저도 처음 이게 1억이 과연 될까? 그리고 극장을 그 원주에 있는 마지막 단강극장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모금을 한번 해봐서 그런 걸 해본다는 자체가 되게 좀 이야기적으로 흥미롭잖아요. 영화 각이 나온다. 예, 그리고 영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일정 부분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부분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을 제가 알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지금 아카데미 친구들 활동했던 분들도 있고 막 그래서 되게 흥미로웠죠. 그래서 그날 그 7시부터 회의인데 제가 한 7시 20분부터 그 얘기가 나오길래 카메라를 챙겨와서 기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좀 흥미로워서 그렇게 되면서 계속 했는데 그게
제가 그 영화 감독이긴 하지만 저도 아카데미 극장을 2005년 이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잖아요. 이 극장이 그렇죠. 어떻게 됐고 하는지 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극장이 그렇게 애착이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키고 싶고 보존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일까를 그냥 기록하고 싶었던 거죠, 저는. 어쨌든 그 현장, 물론 현장도 중요하지만 그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기록하는 거에 그렇죠. 흥미를 느끼고 이게 약간 이어지는 거군요. 그게 뭐냐면 그 뉴스나 저널리즘 보도는 사건 위주로의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그렇죠. 아카데미 맞아요. 극장이 철거됐다. 막 이런 어떤 메시지 위주 아니면 아카데미 극장에서 1억이 모아졌다라는 사건의 위주로의 맞아. 하지만 저는 그 사건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속에 어떤 사연에 되게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 아카데미 극장이라는 그 공간을 지키고 싶고 어떤 사연이 있기에 이렇게까지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기록하고 싶고 남기고 싶은 거죠. 또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게 그런 부분에서 뭐 다큐멘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그 생각이나 소감을 인터뷰로 또 따로 따서 넣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항상 주영 감독님의 그냥 그 현장에서의 모습들 그대로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게 또 흥미롭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인터뷰라는 건 저도 인터뷰를 해보기도 하고 제가 인터뷰를 당해보기도 하지만 인터뷰라는 건 일단 1차적으로 정제된 언어들 그리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때 온전히 느꼈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기도 하지만 되게 왜곡되기도 하고 그 감정 있기도 해요. 그렇죠. 약간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들 추억은 미화된다. 뭐 미화되기도 하고 과장되기도 그렇죠. 하고 네. 막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인터뷰를 저도 사용하긴 하지만 저는 인터뷰 촬영을 언제 하냐면 모든 영화를 다 찍고 편집을 했을 때 이 이야기와 이야기의 구성 사이에 이건 내가 어떻게 해도 그 재현할 수가 없겠다. 어떤 사진 이미지나 뭐가 있으면 그걸로 하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인터뷰를 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모든 편집 러프컷 그러니까 컷 편집이 끝나고 나서 이게 이 부분에 인터뷰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되면 인터뷰를 하지 처음부터 막 인터뷰를 해서 그렇게 영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보통 유튜브에는 그럴 때 삐 이렇게 했지만 다큐멘터리는 그럴 순 없잖아요. 맞아. 뭐 근데 저도 말씀하셨죠. 하여간 그 당시 현장에 가장 사실적인 걸 담는 것이 어쨌든 영화의 어떤 가장 그냥 목적 네네. 목표가 되고 계신 거. 그쵸.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때 아니면 못 찍잖아요. 다큐멘터리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계속 그걸 찍고 기록하려고 노력하고 고민하는 거죠. 뭐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의 좀 매력이라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그때 아니면 이건 다시 뭐 재현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막 그런 거 이렇게 제가 졸업할 때도 핸드폰 찍고 되게 이상한 것도 있는데 그건 제가 찍은 게 아니라 그 학생들이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거고 이번에 아카데미 관련된 이런 자료들을 좀 이렇게 편집하려고 정리하면서도 느낀 건데 그 제가 없었던 현장에서 막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영상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막 흔들리고 포커스도 안 맞고 했지만 그걸 절대 재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 그렇죠. 현장 감들 느낌들. 근데 그런 것들은 저는 그 매력이 있는 거죠. 내가 뭐 아무리 뭐 좋은 카메라로 잘 찍고 한다고 해도 그 현장이 없었으면 찍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감성을 살릴 수는 없는 그 느낌을 없기 분위기를. 때문에 그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다큐 작업을 하는 거이기도 하고. 그 졸업도 사실 이거는 뭐 이러면서 좀 그렇지만은 저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 별점 사이트 네네. 보면은 그런 평가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상지대를 모르는데 이 졸업이란 영화를 봤을 때 솔직히 상지대가 뭐 어떻게 됐다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지대 배경 설명은 좀 불친절하다는 평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어떻게 보면 주한 감독님 영화의 스타일이고 저는 오히려 매력이다. 그런 걸 최대한 덜어내고 오히려 그냥 이 인간 군상이라는 표현 좀 그런가? 그러니까 이 인간의 어떤 투쟁의 그냥 모습들. 사실 이건 상지대가 아니어도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그런 인간의 어떤 한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점을 오히려 저는 생생하게 담아내는 게 너무 좋다는 생각 들고 그래서 앞으로 나올 아카데미 영화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도 알고 편집하면서도 그 부분에 나레이션, 자막 아니면 인터뷰로 그 부분을 채울 수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채우지 않은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만들고 싶은 졸업을 만들 때 편집할 때 어떤 사실관계, 인간관계를 설명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거 아닌가요? 흐름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있어 그게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인물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인물의 감정선 이런 것들을 저는 표현하고 싶었던 거지. 뭐 그런 뭐 그러니까 제가 뭐 다큐멘터리 영화를 작업하는 사람이지 그거를 막 그 항상지대 투쟁사를 정리하려고 했던 그렇죠. 작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니 감독님 영화를 보고 나서 그냥 뉴스타파랑 그러니까 아니 영상 뉴스타파가 보는 게 아니라 네네. 검색만 해도 다 나오거든요. 한겨레 잘 정리한 기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저는 것만 읽으면 되는 이게 거지. 매체가 아니라 작업의 방식이나 작업의 음. 목적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네. 서두에 말씀하셨던 마이클 모어는 조금 방식이 다르다. 그런 아니면, 점도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하여간 이런 영화를 하는 감독님이고요. 네, 오늘은 그래서 감독님은 어쨌든 2010년대 이후 원주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사회운동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상지대와 아카데믹장을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모두 주한쌤이 계셨고 그래서 오늘 좀 이 두 개를 엮어서 좀 얘기를 해볼 예정이라서 맞아. 중간중간에 또 네.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이야기를 나누기에 가장 적합하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모셨고요. 이 두 투쟁의 현장을 모두 지켜본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궁금해서 얘기 그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졸업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 졸업이란 영화, 박주영 감독님의 대표작. 어쨌든 이게 상지대 투쟁을 다룬 겁니다. 상지대 투쟁을 모르는 세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있죠. 네네. 이 하여간 상지대가 옛날에 아주 악명 높은 비리 재단이 있었다가 그걸 이제 열심히 투쟁해서 쫓아냈더니 또 아주 귀엽고 또 돌아와가지고 한 2000년대 한 말부터 2010년대 이제 초중반까지 이제 또 대차게 싸워가지고 학내 구성원들이 또 복귀를 저지하고 승리하는 그 과정을 이제 기록한 영화가 이제 영화 졸업입니다. 2018년 서울 독립영화제 최우수 장편상 수상한 아주 수작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길고 긴 시간 동안에 정말 처절한 싸움. 저는 뭐 잠깐 겪은 거지만 사실은 학교 다니면서 이런 승리하고 대학 민주화를 좀 이룩한 과정을 담으면서 당시에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감동과 희망을 느꼈다 이걸 보면서. 네네. 그때 전국이 아주 좋았잖아요. 이게 약간 촛불 시하고 그렇죠. 네. 정권 교체되고 이런 아주 좀 해피한 그림이 나오고 있을 때 이 영화가 또 나오니까 아주 또 뭔가 많은 분들이 거기에 감명을 많이 약간 받았죠.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시면서 그렇죠. 보시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이 영화의 메시지는 사실 뭐 단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독으로서도 뭐 아까 길게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가장 그냥 말하고 싶었던 건 좀 뭐라고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그러니까 그 1993년도 때 그 학내에서 학생, 교수, 교직원들이 투쟁을 해서 1차 그 비리재단을 몰아냈던 투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기록들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문서로 됐고 했다 보니까 정확히 뭐 어떤 투쟁의 강도, 어떤 활동했는지가 정확히 안 나와내는 것도 있고 뭔가 이렇게 구전되다 보니까 역시 아까 그 인터뷰의 문제처럼 네, 구전되다 보니까 막 되게 이게 정말 사실일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걸 수도 있고 약간 전설처럼. 네, 되게 막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총학생회장을 영화에서 나온 총학생회장을 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총학생회 하다 보면 이렇게 졸업한 선배들이 와요 이렇게 투쟁 지지한다 그러면 항상 야 나 땐 어떻게 했어 야 전형적인 패턴. 이 말씀을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그러기 싫었어요. 나중에 어떤 이 상황이 반복되거나 한다고 해도 내가 거기 있는 누구한테 야 나 땐 어땠어라고 말하기 싫어서 그냥 이런 것들을 기록을 잘 남겨주면 이 친구들이 어련히 알아서 그런 것도 있고 나 땐 이렇게. 그냥 빼박 증거를 드립니다. 아이고 어쨌든 아니 그것도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시대가 변할 수도 맞아, 있고 맞아. 그리고 그 똑같은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 인물마다의 대응 방법이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이걸 남겼던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이게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 사건들이 그게 가장 크죠 저한테는.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영화를 그 당시 보면서도 묘하게 뭔가 석연치 않다.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영화 보면은 어쨌든 굉장히 투쟁이 벌어지는데 하나의 어떤 큰 전환점으로 이제 등장하는 게 2016년, 17년에 그 촛불 집회랑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장면을 이제 넣으셨잖아요, 영화에도. 그걸로 뭔가 분위기가 어쨌든 바뀌었다. 그동안 쌓아온 어떤 투쟁의
과정에서 이제 큰 어떤 전환점이 됐던 걸로 언급을 하십니다. 네네. 근데 저는 그때도 어쨌든 이런 정권 교체가 결정적 역할을 했죠, 분명히. 맞아요. 네, 하여간 정권이 바뀌면서 사실 비리전에 다시 돌아올 길도 열렸었고,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다시 이제 내쫓을 수 있는 길도 생기게 됐던 거잖아요. 그게 맞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는데,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 또한 사실 이 승리는 대단히 또 불안정한 것이 아닌가, 불완전한 뭔가 그런 걸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약간 외부의 요인으로 그렇죠. 인해. 물론 내부의 투쟁과 그런 어떤 헤게모니에서의 어떤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 분위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권이 또 다시 바뀌어 버린다면은 이게 또 반대급부로 반동이 또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동안의 어떤 역사가 되풀이되는 과정을 보면은. 그래서 뭔가 상지대가 다시 또 언젠가는 위기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그 장면에서 또 뭔가 암시가 되는 듯한 이중적인 묘한 느낌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때 영화를 보면서도. 근데 사실 지금 그 영화가 나오고 지금 한 6년, 5년 정도 지났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돼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뭐 지금 정권 다 바뀌었고, 솔직히 그때랑 다시 바뀌었고. 사실 감독님도, 중앙 감독님도 그런 장면을 좀 찍고 넣으면서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도 좀 하셨는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항 민주화 이후의 상지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영화 하시면서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 당시. 이게 저는 그 정권이 교체되고 그 비리재단이 이렇게 다시 학교에서 퇴출되고 다시 어떤 학내 민주화가 됐던 과정이 저는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민주주의라는 것들은 뭐 하나 일순간부터 이게 이때부터 민주주의가 이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이 있는 거고 어떤 시스템 제도들 이런 것들이 탄탄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시스템을 구성원들이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이번에 아카데미 관련된 거 보면서 저도 원주에서 시정정책 토론이라는 제도가 있는지 처음 알았고, 다 처음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강원도에서 시정정책 토론이 조례가 대부분이 시도에서 있지만 청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강원도에서 제일 최초로 청구한 게 아카데미 그 관련된 시정정책 토론이 뉴스에 크게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그 점이. 그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그렇죠. 강원도 다른 지역에도 그 조례는 있는 곳이 있나요? 있는데 아무도 청구한 적이 없었던 그 사건을 아카데미 친구들이 그걸 했던 거거든요. 또 굉장히 상징성이 있었는데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또 그것도 상징성이 있다고 그렇죠. 봐요. 그러니까 그 제도가 있었지만 그걸 그 전에 시민들은 잘 활용하지 못했던 면도 있었던 것 같고, 그거를 그냥 일순간에 시장이 받아들이기 싫어라는 그 단아의 정책적 판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우리의 어떤 시대의 단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네요. 일단 제도가 있어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근데 맞아요. 기껏 알아내서 알고 보니 우리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해서 써도 권력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런 이미 있는 제도도 무력화될 수 있다는 그쵸. 점. 지금 사실 한국 사회에서 지난 1년 동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의 묘한 이런 좀 기시감도 느껴지고 겹쳐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정권 교체가 돼서 이게 해결된 것도 있지만 정권 교체가 되는 세상이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것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런 왜냐하면 측도 있어. 맞아. 그 한 권력, 예전에 한국 군부 독재가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통치했던 시절에는 이게 바뀔 거라는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정치적인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투표라는 행위로서 권력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제가 또 느꼈던 게 뭐냐면 그게 한번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했는지를 그 활동을 좀 더 했으면, 그런 거잖아요. 저번 주에 제가 그 명호쌤 그거 들으면서 느꼈던 건데, 의료 민영화, 의료 시장화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찬성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권력이 오건 어떤 정권이 오도 굳건하죠. 그거를 건들 수가 없는 우리나라의 저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처럼 그 정권이 교체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이게 왜 얼마나 중요했고, 그러니까 되게 저는 이건 사립학교는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학교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리를 저질러서 범죄자가 됐던 분을 다시 학교로 복귀시켰어요. 그것도 총장으로 복귀시켰어요. 노골적이었죠.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쵸. 뭐 조중동을 비롯한 네. 그때 당시에 뭐 국민의힘 계열의 의원들도 굉장히 비판적인,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조차 맞아. 해임하라고 교육부 건 거고. 장관조차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어떤 것,
것들이 되면 어떤 권력이 와도 함부로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좀 표현을 적합한지 모르지만 완벽한 헤게모니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확고불변한. 그렇죠. 의료 네. 민영화는 절대 안 돼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아카데미를 또 한번 예를 들면은 뭐 왜냐면 상지대는 워낙 확고했으니까. 근데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견이 있을 수 있죠. 뭐 한국 사회는 어쨌든 시장 논리가 많이 지배하는 측면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문화유산보다는 더 개발을 우선하는 경우도 뭐 지금 강원도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다른 그렇죠.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게 아주 확고한 뭐 그런 건 아니었고 찬반 갈등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또 결이 다르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저는 사실 뭐 조금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면은 아카데미 그러니까 상지대와 아카데미 극장을 좀 연결해서 생각해봤게 됐던 것 같아요. 아카데미 극장을 보면서 상지대를 떠올렸던 거는 어쨌든 좀 황당하다 이 자체가 그냥 정권이 바뀐다는 이유로 이렇게 모든 게 다 그냥 확확 바뀔 수가 있는. 왜냐면 상지대 때도 전 솔직히 그랬어요. 물론 최전선에서 싸우신 분들이 야 오죽하겠지만은 이 못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그때는 뭐 김무성이 대선 지지율 1위하고 막 이랬잖아요. 솔직히 탄핵 오기 전까지는 새누리당이 한 10년 하겠네 막 이랬잖아요. 15년 하겠네 막. 근데 상지대는 못 이길 것 같은 거죠. 이 교육부나 이 공고한 어떤 정권의 분위기 하에서는 안 될 것 같다. 물론 뭐 그렇게 뭐 비판적인 여론도 있었고 이랬지만 없죠. 근데 뭐 강제적으로 막 그렇게 나서진 않으니까 어쨌든 뭐 아주 효과적으로 그러다 보니 야 이거 안 되겠다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무슨 탄핵 정국이 되고 촛불 시위되고 정권 바뀌니까 이게 이렇게 쉬운 거였나 싶을 정도로 물론 그 전에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였지만 네네. 너무 허무할 정도로 쉽게 또 이제 대학 민주라는 게 막 찾아오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단 말이지. 이제 제가 그 당시 살지 않았지만 조국 광복이 이렇게 갑자기 찾아왔다는 그런 후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당시 네네.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느낌도 있었고 아카데미 극장은 완전히 이제 또 반대 극부의 예시로서 완전히 보존이 이제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그냥 하루아침에 답이 정해져서 그냥 이렇게 쭉 달려온 지난 1년 동안 그렇죠. 이런 일이 어떻게 계속 벌어질 수 있나 뭐 순진하게 뭐 이럴 줄 몰랐다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게 기가 막힌 거죠. 이게 그냥 가능하구나. 설마 했는데 가능하구나. 계속 이런 생각.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어쨌든 투쟁에 참여를 하고 있었고 또 긴 세월 동안 에너지를 쏟았는데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결과 왔다 갔다 하는 게 뭔가 하여간 상지대와 아카데미 극장에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마 그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도 그 이번에 네. 이 아카데미 극장의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하면서 느꼈던 건데 그 지자체 시장의 권력이 이렇게 막강하구나. 그리고 아무 견제할 수 있는 수단들이 없구나. 맞아요. 라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의회에서 국유재산 심의 통과할 때도 느꼈던 건데 시의원들은 또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또 아무것도 없구나. 그게 뭐 네. 야당이라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여당의 의원들을 야당이 하겠지만 만약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야 상관없이 시민사회가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데 그거를 그냥 그 시의원들이 이렇게 밀실에서 밀어붙인다고 하면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구나. 뭐 이런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대통령 권력이나 아니면 국회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뭔가 장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최소한 구색은 있는데 구색은 많잖아요. 네. 뭐 헌법소원도 있고 아니면 행정심판도 굉장히 뭐 다양한 것들을 해서 할 수 있지만 이게 지방자치 시대에서 지방의 어떤 의회나 지자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더구나 그 시민사회 영역에서 없다 거의 막 전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 절대 왕정이 되는 맞아요. 네. 네. 뭐 늘 말씀드린 강원도 의회 거의 90%가 지금 국민의힘 차지하고 있고 일당 독재 수준입니다. 지금 강원도 정부는 보면은 그렇죠. 의회랑 네. 김진태 도지사랑 거의 뭐 합이 아주 그냥 잘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가 그렇게 될 네네. 수밖에 없는 네. 구조가 되는 거고 원주시의회도 물론 박빙이요. 13대 11이잖아요. 의원수 여야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 같지만 사실 2명 앞섰다는 이유로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제도적 장치가 네. 지금 뭐 하다못해 국회는 필리버스터라도 하는데 지방의회는 필리버스터도 없어. 제도상. 그러니까 그렇죠. 뭐 또 네. 지역 언론은 뭐 제대로 하나? 중앙 언론들은 그래도 대통령이 뭐 잘못하면 그래도 비판 언론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 언론들은 사실 없죠. 그냥 맞아요. 시장님 네. 1주년 기념해서 모시면 듣기 편한 질문들이나 해주고 있고 불편한 질문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해도 너무나 큰 차이라는 걸 뭐 저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감독님과 많이 공감이 되고요. 그 얘기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일전에도 저희 몇 주 전에도 아마 이거 비판했던 것 같아요. 한탕주의가 점점 돼가고 있다 우리가. 아 그러면 역시 투표를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이거를 일거에 그냥 다 바꿔버린다. 위에를 바꿔 밑대가리를 바꿔야 하여간 우리는 뭔가 계속 잘 될 수 있고 해피하게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것만이 해답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제 계속 하게 돼요. 맞아요. 그때 벌써. 방송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이게 여야 상관없이 있어서는 안 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절대 건들 수 없는 거 아까 말씀하신 완전 뭐 의료 민영화처럼 이건 안 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려면 어쨌든 뭔가 합의가 서로 되도록 이렇게 되는 역할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네. 토론이나 합의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냥 정권 바뀌었다고 이렇게 서로 하면 주고 받을 때마다 뒤집히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요. 정책 사업들이. 네. 그래서 이것만이 해답은 아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거듭하게 되고. 근데 이제 좀 원주의 그러면 이제 상황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원주 시민사회는 왜 허약해졌을까?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저는 사실 원주에 뭐 산지가 뭐 10년밖에 안 돼서 감히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원주 역시도 어쨌든 시민사회의 조직력이나 역량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전국이 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주 역시도 맞아요. 그런 측면이 네네.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의 힘이 부쩍 약해지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잖아요. 뭐 네. 전통적인 시민단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노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조직력, 결속력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고 우리가 저항 실천의 도시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원주가 옛날에 네네. 또 유신 반대 투쟁의 어떤 거점 역할을 했었던 민주화의 역사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은 사실 격세지감이란 말이 나올 만큼 제가 옛날에 2000년대 중반 무용담을 이제 운동권 선배들한테 들으면 그때 뭐 화상경마장 반대 투쟁 이런 거 뭐 대단했다고 그때만 하더라도 공무원 노조 뭐 대단했다 저 원주시청 뭐 전국적인 강성이었다 뭐 이런 얘기 듣는데 지금은 다 어디로 갔냐 이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네. 그리고 뭐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원주 지역의 그 신림 쪽에 있는 골프장을 건립하려고 했던 것도 아, 맞아요. 마을 주민분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투쟁해서 결국엔 저지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 지역사회 곳곳에서 계속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역설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어쨌든 민주당 시정부가 12년을 집권했으니까 그러면서 약간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야성이 좀 이게 좀 누그러지고 뭐 길들여졌다는 표현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한 건가 이미? 아무튼 뭐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하세요. 지역사회 그런 말이 나오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렇게 시정이 폭주하더라도 이제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채비가 시민사회에서 예전만큼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까지는 저의 한 10년 원주 산 사람의 감성이고 네네. 감독님은 어쨌든 원주 오래 사셨으니까 저도 살짝 떠나 네. 있었던 시기가 있었고 대체로 네. 이런 저의 생각이 좀 물론 틀린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이게 원주만의 문제는 물론 그렇죠.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런 거죠. 자본 권력이 엄청나게 커졌다. 시장 그 사이? 권력이 커졌다. 그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시스템의 위기, 문제라고 보는 거고 그거를 개인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그런 거죠. 제가 좀 노무현 대통령 여러 가지 했던 말 중에 제일 인상이 기억나는 게 권력은 시장에 이미 넘어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그 말에는 뭐 여러 비판도 있었고 또 네, 수긍하는 분들도 뭐 있었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도 아카데미 친구들 그 상황에서도 저도 이렇게 되게 이렇게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이런 투쟁에 결합을 하고 참여하게 되면 내 생존과 생계를 고민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내 일이 끊길 수도 있고 더 이상 이렇게 어떤 프레임화되고 낙인화되면 얘가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되면 지속적으로 경제 활동을 못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으니까 그리고 좁은 지역사회에서는 그게 일종의 찍히는 게 될 수 있는 거고. 찍히는 게 되니까 좀 그렇지 않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왜냐면 이게 민주당 정권의 12년 동안 해서 그 야성을 이뤘다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국힘의 그러니까 그 민주당 말고 다른 정당이 12년 동안 집권해서 했으면 시민사회단체가 야성을 찾았을까? 아 반대급부로. 네. 그건 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네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왜냐하면 저는 이 여러 가지 맥락에서 보면은 그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가들이나 재생산이 안 돼서 일어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네. 고질적이죠. 근데 대한민국의 시민사회의 어떤 그 재생산을 했던 건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지역에서 지금 보면 지역에 있는 남아 있는 뭐 여러 가지 시민 단체들의 지금 뭐 사무국장이나 활동가들 다 학생 운동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과거에.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학생 운동을 했고 나중에 졸업을 했던 사람들이 그냥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노동조합을 가거나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하거나 막 여러 그런 방식이 있었는데 그게 단절됐잖아요. 왜 단절되냐면 학생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맞아요. 지역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부분이 더 크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단지 민주당의 시정의 12년 때문에 야송이 무너졌다. 왜냐면 이게 원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전국적으로 다 그렇고 강릉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 계열의 시정이 민선에서 된 적이 없어요. 계속 그 보수 정당 계열의 시장이 계속 됐거든요. 그럼 거기는 야성이 엄청 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지역 다른 지역도 대부분 그렇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가 더 위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민사회단체는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로서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이게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흐름에서 그 시민사회단체의 영역이 축소되고 있고 재생산이 되지 않고 있고 하거든요. 그 노동조합은 다른 형태로도 어떻게든 살아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동자가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동 자본가는 탄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갈등, 그 긴장 관계는 항상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지금의 다른 형식이라도 그래서 막 지금도 뭐 MG 노조, 막 새로 고침 노조 이런 것도 만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 청년들 2030이 노동조합을 싫어하고 혐오해서 노동조합을 없애고 안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형태, 다른 형식의 노동조합을 만들잖아요. 마치 정당이 새로 나오듯이. 그렇죠. 정치 혐오가 있지만 정당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노동조합은 어떤 형식으로 계속 존재할, 왜냐면 노동자는 계속 존재하고 이 자본가 간의 여러 가지 갈등 구조가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민사회 단체들이 계속 존재할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너무 좀 막연하고 안 그려져요. 저는 너무 걱정되기도 하고 하다못해 환경 단체는 여야 상관없이 뭐 이념에 상관없이 다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뭐 우리 도정을 보면 또 아닌 것 같아요. 김진태 도정은 뭐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근데 어쨌든 네. 보편적인 인식에서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어떤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화 수업, 미디어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 지금 청소년들이 느끼는 이 기후,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기후 위기라는 표현도 안 썼고요, 지구 온난화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아주 온건했죠. 그 당시 우리의 표현. 그리고 거기까지도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오존층 정도로 인식하거나. 네. 그냥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구나. 이게 근데 문제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맞아요, 크게. 이 지금은 지구 온난화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기후 위기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제가 막 만났던 청소년들은 정말 심각하게 이렇게 느껴요. 저랑 다른 감각으로. 저희 세대랑은 확실히 다르겠네요. 확실히 다르게 2030하고 다르게. 그래서 그 지금의 기후 위기에, 왜냐면 그레툰 베리만 봐도 그렇죠. 그렇죠. 저랑도 거의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친구인데, 친구는 아니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MZ야 MZ다. 그분도 보면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저도 느끼는 건데, 그 청소년들은 다른 어떤 그 위기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 환경단체조차도 지금 재생산이 될까? 어렵죠. 저는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쵸, 되게 그런 시민사회 단체가 없어지고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가 없어지고 이게 하는 게 좀 사회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할까?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서 좀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전. 그게 뭔가 이렇게 그런 아젠다나 이슈들이 점점 더 개별화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때로는 뭐 이런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뭔가 상품화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위 자본주의에 포섭화된 어떤 네네. 그런 걸로 되고 있다. 점점. 그런 다양한 이슈들이 예전에는 그런 운동이나 어떤 이렇게 시민 단체에서 내가 뭐 지지를 하거나 아니면 활동에 참여하거나 이런 형태들로 발현이 됐다면 요즘에는 그게 더 개별화되고
뭔가 그러니까 그런 자본화되고 마케팅화되고 브랜딩화되면서 이게 그런 거기로 향했어야 할 에너지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를테면은 저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도 뭐 그렇다는 거 아니고 활동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대학에서 뭔가 이런 거 해봅시다 하면 뭐 텀블러 사용이라든지 하여간 뭐 환경 아낄 수 있는 캠페인 같은 거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데 우리 그럼 공부를 해봅시다. 이 체제를 바꾸기 위한 뭔가를 해봅시다. 이런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건 저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 없는데요?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생각을 해보나 되게 고민을 해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 상지대학교에서 그 투쟁할 때 그 14년도에 그 제가 저보다 3살 어린 후배가 단식 투쟁을 하는데 저도 거기 있었는데 이렇게 초학생이 단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나가면서 야 저렇게까지 왜 하냐 막 이렇게 투루 말하면서 지나가는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천막에 있으면 근데 그 친구의 여러 가지 맥락들 그리고 제가 어떤 그 저도 총학생회장으로서 다른 학교 이렇게 연대 가고 느낀 게 뭐냐면 예전에보다 지금의 어떤 문제제기 방식이 쉬워졌잖아요. SNS 올리거나 그렇죠. 뭐 너도 나도 공론화할 수 있는 시대죠. 근데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 줄 알고 생각하는 흔히 말해서 조금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어떤 그 권력과의 싸움 되게 큰 문제를 개인이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적인 차원에서 같이 이렇게 조직화되고 그게 노동조합이건 시민단체건 이렇게 아니면 학생 조직이건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서 그걸 대응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개인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많이 사람들이 바뀌지 않았을까? 이게 그러니까 한계선이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는 야, 이 시스템이 문제가 시스템을 바꿔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개인으로 못 싸우니까 조직화돼야 돼. 이거였는데 지금은 우리 시스템 안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조직 안 해도 그냥 개인이 그냥 시스템 안에서 뭐 말씀하신 공론화를 하든 해서 구제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 뭐 서비스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 얘가 이걸로 그냥 축소돼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꾸자까지 나아가지 지금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사람들은 의지도 없고 별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도 잘 못 느끼는. 당사자가 되지 않는 이상 그런 투쟁에. 그리고 거기에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공론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게 나타났겠지만 예전에는 조금 더 참여를 통해서 그렇게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론화하거나 그걸 같이 공유하거나 이런 형태였다면은 요즘에는 조금 더 참여가 아니라 마치 뭔가 좋아요를 누르거나 게시글을 올리거나 그러면서 뭔가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들의 그런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 마치 사회 운동이 이제 소비자가 되는 네, 거죠. 뭐 뭔가 객석에 존재하는 사람처럼 때로는 아니면 뭐 비평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듯한. 저도 그 사회운동을 참여하는 그 바라본 태도가 저는 이렇게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어떤 이런 환경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보편적인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되게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좀 그렇게 정의로워 보이기도 하지만 또 그거 말고 어떤 굉장히 정치적이나 이념적인 거에 또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시대에 덜 떨어졌다고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쟤는 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런 방식으로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아직까지 그 예전의 방식을 할 수밖에 없냐면 정말 그거밖에 할 수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아카데미 친구들이 단식을 했어요. 그 사람은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그리고 그게 이게 맞나? 안 했나? 라는 고민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거든요. 당사자가 그렇죠. 더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진짜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그죠. 그것도 그렇고 막 훈수도 많이 들어오고 당사자가 제일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막 요번에 그 투쟁 현장에 있으면서 그때 막 공공농성했잖아요. 근데 경찰들이 다 똑같은 말을 했어. 아니 저렇게까지 해서 의사 표현을 해야 되냐고 다 말을 하거든요. 근데 어이가 없죠. 네. 당사자들이 거기 올라간 사람은 정말 그거밖에 할 수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누가 좋아서 올라가? 거기 누가 좋아서 올라가요? 거기 누가 그러니까 아니 누가 그거 하고 싶어서 한다고 없어요. 네, 맞아요. 정말 보세요. 저희가 시정정책토론부터 정말 여러 가지 방식들 단식도 해보고 뭐 진짜 기자회견부터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상당히 지금 논란이 계속되었죠. 위법
적으로 이걸 밀어붙였는 논란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거 막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 경찰이 법정 가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말이야 뭐야 막걸리 그러니까.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당장 무너뜨리면 나중에 법정 가서 뭐 알고 보니 위법이었다. 이게 나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리고 제가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느끼고 이렇게 지금 하면서 느끼는데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있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뭘까 해서 고민을 해보는데 어떤 안전하게 집회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 집회가 그냥 조용히 끝나길 바라는 마음이 제일 크지 그렇죠. 않을까. 제가 만약 네. 경찰관이에요. 제가 네네. 직업 경찰관이고 하면 그분들의 어떤 그 법률적인 헌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시민들의 그 권리를 주장하고 집회가 잘 열리게 해야 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그냥 직업적으로 보면 이 집회가 만약에 없으면 나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하면서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전에는 보통 그런 시위 현장에 나가는 기동대가 다 의경들이 맞아, 많았잖아요. 맞아. 그랬죠. 네. 근데 제 가까운 분도 그런 현장에 자주 나가셨는데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별 아무 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냥 네. 조용히 그냥 이 집회 끝났으면 좋겠고 더 필요한 건 집회가 아니라 그냥 다른 방식의 의사 표현들을 하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 막는 입장에서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그냥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되게 아카데미 그 친구들 할 때 그 현장에서 굉장히 그 우리나라에 행정직 공무원도 있었고요. 거기 경찰 공무원도 있었고 소방 공무원도 있었고 그 직군의 모든 공무원이 아카데미 현장에서 딱 이렇게 한 며칠 정도 있었을 때 제가 봤거든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 상황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유발했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던 제일 핵심적인 사람은 여기에 관심도 없고 별로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 좀 잘 해결하고 싶고 인사사고도 안 나고 싶고 안정적으로 끝내고 싶은 여러 가지 사람들은 되게 마음 졸이면서 막 그렇게 있는 상황들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찰 행정 시스템, 소방 행정 시스템 그리고 시청 행정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구나에 대해서 한 며칠 동안 계속 관찰하면서 되게 좀 생경한 경험이었어요 저한테 느낄 때.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행정 시스템의 어떤 작동 원리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보기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네. 현장에 그 시청 공무원도 와 있고 경찰 공무원도 와 있고 그다음에 막 소방 공무원도 와 있고 막 이러면서 각자 역할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각자마다 또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체계도 있고요. 또 보니까 또 각자 딱 그 선이 있어서 책임질 수 있는 이 범위를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그 공공노동자가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밥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걸 결정하는 건 그 시청 공무원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좋다 안 된다. 그거는 경찰도 그렇고 소방도 그렇고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책임지게 되니까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 뭐 밥도 저희 공공노동자 할 때도 보면 되게 저녁에 늦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거는 막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렇고 줘야 된다고 권고를 했는데 그게 안 들었던 게 그 시청 공무원이 그거 계속 안 된다고 막았어요. 그러니까 경찰도 그렇고 소방도 그렇고 뭔가 이걸 줘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거를 무조건 줘야 된다고 할 수 없는 딱 상황이 됐던 거고 그리고 그거를 시청 공무원이 판단해서 이거를 줘야 된다고 딱 하면 본인들이 가지 않아요. 소방한테 부탁을 해요. 그건 또 그렇게 이제 거기서부터 밑창이 되는 거네. 업무는 또. 위험한 현장이니까 자기가 가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소방관을 호출을 해서 이거를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줘요. 근데 이상한 풍경이다. 결정하는 사람 따로 있고 실행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게 또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또 빠져 있고. 빠져 있고 네. 막 그러면서 막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되게 어떤 갈등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소방관도 그렇고 경찰 공무원도 그렇고 시청 공무원도 그렇고 내가 이 어떤 자기의 어떤 직업 의식 소명의식을 갖고 자기도 직업 이거 해줬을 텐데 이걸 자기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저 굉장히 현장에 있으면서 저도 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고 한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또 생각하면 되게 재밌다. 아까 말씀드려도 시청 공무원이 이거를 줘도 돼라고 의사결정을 한 순간 자기들은 안 들어가요. 또 위험하다 그러면서 소방 공무원을 호출을 해요. 이렇게 위험의 외주화가 돼버리네. 그렇게 되면.
참 이게 뭐 그냥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투쟁 현장은 최고의 학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아 그렇죠. 맞아요. 뭐 파업은 노동자의 학교 그 네네. 말씀인 거죠. 하여간 얘기가 조금 옆으로 가긴 했는데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대학의 어려운 사정. 민주당 시정부 12년의 문제다. 이건 나이브한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고. 저는 사실 근데 이제 12년 사이였던 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아까 강릉의 예를 들어주셨지만은 원주가 뭐 강릉과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원주가 어쨌든 예로부터 저항의 도시. 반유신 투쟁의 어떤 선봉이었고 그런 맥락이 있었고 예를 들어 춘천은 대학 운동이 활발했다면 원주는 시민사회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다. 뭐 이렇게 대표되는 게 있었는데 뭔가 그런 역사적 맥락이 어느 순간 좀 단절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의 영향은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으로 시기가 우연히 겹친 거겠죠. 전국적으로 네네. 다 그랬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 12년과도 공교롭게 또 겹쳐 있는 측면이 있어서 아이러니하다. 뭐 그런 생각도 들긴 이게 했고. 뭐 말씀하셨던 재생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전국적인 있을 거예요. 참 이 고질적 문제죠. 네네. 재생산은. 그랬고. 하여간 뭐 이어가 보면 그런 맥락에서 사실 상지대라든지 아카데믹장 뭐 서로 결은 다릅니다. 분명 다른 투쟁이긴 했는데 어쨌든 이례적인 좀 투쟁 사례에서 전국적으로 봐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저는 네네. 사실 상지대도 지방대에서 이 정도로 학내 구성원이 정말 꾸준히 뭔가 투쟁을 해서 승리까지 거둔 사례가 흔치 않아요. 서울권 대학들도 사실 승리를 못 거둔 사례 그렇게 주목을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하더라도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상지대는 어쨌든 승리를 거뒀고 저는 이게 오히려 비수도권 대학이라는 핸디캡도 있었다. 그러니까 언론의 주목이라든지 네네. 이런 상황에서도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참여했던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상지대가 지역에 어떤 유산을 남겼는가 대단한 승리이긴 했는데 그런 측면도 사실은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영화 졸업에도 사실 그런 암시가 전 담겨 있다고 느끼는데 이제 막바지로 가면 영화 막바지로 가면 그래요. 이제 투쟁에 참여했던 뭐 소위 말해서 핵심적인 이런 학생분들이 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이후에 뭐 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장면을 어쨌든 좀 넣으신 측면이 있잖아요. 그때 뭐 총학생회장이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 어쨌든 감독님이 의도를 했다면 뭔가 투쟁에 참여한 개개인이 그 당시에는 뭔가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투쟁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투쟁이 뭔가 끝나는 과정 속에서는 이게 계속 영속적인 뭔가 유산을 이어가는 공동체로서 결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각자 도생의 길로 그냥 다시 이제 흩어지게 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라는 거는 딱 정권 교체됐으니 끝 이게 아니라 계속 이어가는 과정인 건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각자 도생으로 바로 이제 또 가게 되는 걸 또 이 장면이 뭔가 또 담아낸 게 아닌가 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뭐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상지대 자체가 지금 우리가 그 당시 싸우면서 기대했던 민주사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 민주대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 여기에 동의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뭐 그래서 사실 감독님이 보실 때는 졸업 이후의 상지대 뭐 이런 것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 그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위기가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인구가 많이 줄어서 대학의 입학 정원이 많이 없다. 이 그렇죠. 문제는 항상 있었는데 이게 정말 그러니까 김문기 씨를 이렇게 몰아내고 상지대가 민주화된 이후에 바로 직면하게 된 생존이니까 그 전에는 어떤 싸움의 시기였다면 그게 끝나고 나서는 이 생존의 진짜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뭐 상지대뿐만 아니라 모든 네, 지방들 그렇죠. 지금 모든 지방대가 지금 그렇죠. 그런 아.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한 전우재님이 말씀한 그런 것들 어떤 이 투쟁 이후에 학교를 더 민주적인 시스템 방식으로 만들고 했던 과정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저는 외부인이잖아요. 저도 외부인으로서 왜냐면 그 당시에 총장 직선제 같은 거 할 때 총장 그 교수들의 비율 문제도 그렇고 그 전에는 총장 직선제가 되면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동문이나 지역사회도 참여시킨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 배제시켰어요. 그 3주체만 참여했죠. 3주체만 교수 학생 직원. 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저도 비판하기도 했고 뭐 했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그런 거죠. 일단 생존의 문제가 직면에 있다. 그렇지. 생존 망하면 끝인데 사실. 어차피 뭐 그 끝이기 때문에 그런 근데 그것도 일견 뭐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죠. 왜냐면 정말 위기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건 상지대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다 하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그 국립대도 다 통폐합을 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구조조정하고 구조조정하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또 직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만약에 어떤 학생들이 한 4년이 아니라 10년, 15년, 20년을 계속 학교에 남아있고 다녔다면 그게 좀 달라지기도 했을 그것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요즘에요. 누군가 좋아했을 감독님을 그렇게 알고 거의 있듯이 엇비슷하게 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이렇게 학교의 투쟁 이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으면 됐겠지만 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특성상 네. 이게 그런 거죠. 가장 극렬하게 저항했고 가장 극렬하게 학교의 어떤 정상화를 원했던 사람들은 다 졸업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시스템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외부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래요. 저도 막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이 말해 신입생들은 이걸 전혀 몰라요.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그쵸. 입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이해해줄 측면이 많죠, 사실. 이게.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뭐 흔한 서사로 그러니까 뭐 저기 맨날 국힘에서 얘기하는 386들의 무슨 뭐 내로남불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세가 안 좋았다 일단. 그죠, 이겼는데 지방대 당장 생존이 뭐 지금까지 난리죠. 글로컬부터 해가지고 네, 네. 맞아요. 난리가 났던 시기였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합의나 논의도 어쨌든 좀 시간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또 하루아침에 됐다 그래서 모든 게 완벽하게 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제도나 아니면 이런 많은 부분들이. 근데 그러면 그게 또 정착되거나 아니면 그걸 또 완성해 나가는 시간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여유 시간을 갖기 어려웠던 점 그리고 그런 그 실제 경험했던 사람들의 경험이 충분히 전해지기에 또 아까 말씀하셨던 대학이라는 특성상 그게 어려웠던 점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로 작용했던 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에 또 기대했던 어떤 회심의 카드인 공영형 사립 때도 결국에는 누더기로 결국에는 뭐 제대로 되지가 않았었고 그렇죠. 그런 정책들도 여러 가지로 악재가 많이 겹친 측면이 있었고. 근데 제가 다른 이야기 있는데 이렇게 아카데미 관련된 투쟁하면서 그러니까 원주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 갔던 모 대학생이 성명서 같은 걸 붙였거든요. 네네 계셨죠. 근데 네. 그거를 이렇게 원주에 있는 5개 대학에 돌면서 붙이려고 이렇게 게시판에 문의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상황에서 안 된다. 맞아요. 라고 했는데 상지 그냥 붙이세요. 상지대는 안 물어봐도 사실 안 돼요. 안 물어봐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전에는 잘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대자보 어디 붙인다고 했을 때 상지대를 제외하고는 다 대학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하거나 그거를 안 된다고 하거나 막 그랬는데 아주 엄격한 데 하나 있습니다. 엄격하게 받아들이거나 했는데 상지대는 그걸 허락 맡으려고 하니까 그냥 뭐 붙이세요. 뭐 허락 안 맡아도 돼요. 그냥. 이런 게 학풍이죠. 일종의 우리가 흔히 학풍인 것 말하는. 같아요. 네. 그런 건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얼마 전에도 보면 뭐 실명을 얘기해도 되나? 조국 장관이 네네네. 조국 장관이 그 원주에서 무슨 콘서트 같은 걸 했는데 상지대에서 그걸 허락을 해줬잖아요. 맞아요. 했잖아요. 저는 원주에 있는 다른 대학에서 만약에 그 조국 장관이 와서 했으면 상상이 안 되죠. 네. 허락을 해줬을까? 절대 허락을 안 해줄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대 총장 있을 때 홍준표 대표도 초청을 해서 기억이 납니다. 네, 막 그때 제가 복학했을 때여가지고 했고, 그러니까 이런 상진에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여야 이런 상관없이 굉장히 자유롭게 어떤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통제하거나 막지 않는 학풍은 아직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타 대학은 그러나? 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해보지 않았지만 그 아카데미 성명서 그 사건을 보면서 아니 이거는 정치적인 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던 대학도 있고. 아니, 대학이 그런 말하는 건 되게 상징적인 말인 건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맞아. 역사와 맥락을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곳은 가장 자유롭게 자기 의사 표현할 수 있는 저는 공간 이하여야 된다고 보고 그 대학교 구성원일 때, 그러니까 학생일 때는 오히려 뭐 여러 가지 눈치 안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고 생각을 하는 저도 사람인데 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 정치적인 내용이니까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런 고민도 드는 거죠. 오히려 대학이 외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도 그걸 지켜주는 가장 맞아요. 마지막 방어의 수단이 맞아요. 되기도 했었는데 예전에는. 그렇죠.
상지대 참 그러니까 애증의 마음이 교차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만한 대학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품 가진 대학 솔직히 전국적으로 봐도 뭐 흔치 않아요. 맞아요. 제가 다녔던 학교만 하더라도 나 고등학교 때그 옛날에 말했나요? 고3 때 담임선생님 제가 성공회대 넣었다가 너랑 어울릴 거다 하고 했다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또 다른 학풍을 가진 성공회대와 거의 똑같은 학풍에 바로 원주에 있다 이러면서 상지대를 보냈거든요. 담임선생님.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학풍이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 사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유산을 더 잘 살리기 어려운 정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상지대도 그렇죠. 이 투쟁의 성과 이게 뭔가 내실 있는 공동체로 물론 대학 사회라는 게 사실 아까 특성상 어려움은 있지만 이어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그렇게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느냐라는 조직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학하고 마찬가지가 되고 있는 측면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네네. 총학생회가 이제 출범을 못하는 경우도 이제 상지대에서 벌어지고 있고 다른 대학은 만성화됐습니다만은 걔 비대위 체제라든지 중운위 체제가 계속 되고 있는 거고 맞아요. 그런 어떤 상지대의 대단한 어떤 투쟁의 역량과 이런 경험들이 하여간 지방대 위기에 맞물려서 또 거기 구성원들의 뭔가 또 변동에 맞물려서 점점 휘발되고 있다. 지역사회에 남지 못하고 그런 안타까움은 좀 있어요, 솔직히 저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상황이 좋았다면은 그게 조금 더 잘 이어져서 방금 서두에 말씀하셨던 어떤 그 시민사회 재생산을 책임졌던 학생 운동에서 그런 산실 역할을 해줄 수가 있었는데. 그게 또 발현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 그 우재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국인 씨도 그렇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맞아. 보면 그 강원도 원주에 있는 상지대학교는 그래도 상지대학교는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런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솔직히 그 다른 대학 갖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전혀 안 하죠. 전혀 맞아요. 네. 않잖아요. 기대 없습니다. 기대 안 하잖아요. 근데 상지대 학교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은 상지대는 이런 이야기가 지역사회에 나오는 것들을 그래도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문화는 분명히 있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 네. 네. 저는 상지대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대학을 다른 지역에서 갔다가 다시 원주에 온 사람인데 그런 제가 느꼈을 때도 상지대는 조금 더 그런 상지대를 다니셨던 분들뿐만 아니라 상지대를 봤을 때 상지대는 조금 더 계속 지역과 뭔가 함께 하려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탄소 중립 그것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센터도 유치해가지고 열심히 또 미래 세대를 위한 일도 아주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여러모로 양가적인 마음이 교차합니다. 네. 애증도 있고요. 상지대. 네. 특히 또 이렇게 다니셨던 분들은 더 그런 마음이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까 좋은 예시지만은 그 말이 맞는 거죠. 우리가 뭐 국힘이 개발 논리 막 이렇게 한다고 김진태 지사가 5세 케이블카 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막 열심히 비판하는 사람 우리 비판하지만 네네. 근데 만약에 정의당이 그런 걸 찬성하거나 뭐 진보당이 그런 걸 찬성한다 그러면은 이거 얘기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대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맥락에서 상지대는 계속 싫은 소리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계속 표현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지대는 생각보다는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자이든 타이든 이어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 대단한 승리의 여운을 유산을 그런 점에서 아카데미도 저는 좀 주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왜냐면은 상지대 아카데미 투쟁이 남긴 유산. 이 투쟁도 정말 대단한 투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독특했다 일단은. 그러니까 기존의 상지대도 어쨌든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뭐 직원 노조라든지 이런 조직된 단체들이 결합하면서 이제 시너지를 냈다면 비교적 아카데미는 물론 여러 단체들, 사회단체에서 참여하긴 했지만 초반에 어떤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이런 어떤 전형적인 패턴은 아니었다. 조직화된 어떤 단체가 참여해서 일을 이렇게 키워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개인들이 각자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십시일반 뭔가 좀 힘을 모아서 계속 집요하게 투쟁을 하고 좀 끈질기게 이어가는 모습. 그래서 결국에는 전국적인 이슈화에 성공하고 범시민연대 뭐 전국적으로 출범시키고 약간 이런 좀 과정들이 저는 좀 달랐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겠죠. 원주에서는 뭐 그렇게 흔한 사례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은 저는 맞아요. 들었거든요. 특히 상지대와는 좀 더 다른 방면의 어떤 운동 진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원고에는 이렇게 쓰긴 했는데 뭐 이렇게는 좀 얘기사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상지대 투쟁 이후에 저는 약간
시민사회에서 약간 좀 침체기가 있었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네. 그 사이 이게 아카데미 극장 운동이 예상외로 좀 이렇게 확 진행이 되면서 뭔가 이런 원주 사회운동 진영이 다시 한번 좀 에너지를 받는 듯한 느낌? 맞아요. 있어요, 저는 솔직히 네네. 그런 게 좀 들었고 뭔가 이게 다시 한번 뭔가 좀 가능성이 이렇게 좀 불붙는 느낌이다. 뭐 제가 10년밖에 안 살았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네. 이게 계속 이어지면서 더 그런 게 커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이렇게 선배 그룹도 같이 또 참여해 주시고 그게 또 전국적으로 퍼지기도 하고. 이게 된 애가 계속 나왔던 거죠. 네. 이 순간순간 모멘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더 비관론도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처음엔 이게 계속 막아지네까지 갔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지금 뭐 극장이 철거됐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어쨌든 굉장히 투쟁으로 소중한 유산을 쌓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지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거를 좀 어떻게 이어갈까가 좀 당연히 뭐 다들 그렇겠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어떤 사회 운동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게 실패한 운동으로 정의할 수도 있지만 저는 느낀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 경험들이 축적됐다라는 것들이 결국 사람을 남겼다는 게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보면 그 87년 6월 항쟁의 에너지가 됐던 건 그 80년대 광주 항쟁의 그 사건을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대학생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막 그때 당시에 뭐 광주에 있었던 항쟁에 대한 뭐 광주 비디오라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막 대학에서 막 그걸 보고 했고 우리 저 영화 1987 봐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했고 네. 어떤 그런 게 됐잖아요. 그런 게 뭐냐면 내가 그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단지 어떤 책을 읽고 아니면 그냥 어떤 그 직장을 다니고 친구를 만나면서 경험할 수 없는 이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직면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의식화죠? 네, 일종의 맞아요. 우리 표현대로 하면 체득하게 네, 되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네. 그런 과정이 그 90년대 이후에 그 생들한테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그게 공동의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저는 그게 네. 세월호가 그런 측면에서 네, 네. 네. 세월호가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 근데 그 말 그대로 그 공동의 기억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아카데미가 저는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예전에 굉장히 시민사회 운동했던 어르신부터 그 30대 20대 초반이 같이 싸웠잖아요. 같이 공동의 네네, 기억을 맞아요. 가지게 됐잖아요. 그리고 저도 상지대 투쟁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가장 자주 연락하고 가장 그 하는 친구도 그때 같이 투쟁했던 그때 당시 동지라고 표현했던 학생이었고 어제도 그때 당시에 같이 했던 되게 친했던 교수님이랑 또 막 한 시간 통화했거든요. 막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 여러 가지 일들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교수와 제자 학생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동지 같은 마음이 드는 기점이 있거든요. 유대감이 있네요. 예, 굉장히 다른 유대감. 다른. 근데 저는 아카데미 친구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보고 느껴요. 이게 단지 내가 이 친구랑 친분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누군가가 있구나. 그리고 공통의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람이 살아가는데 큰 동기가 되고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요.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요번에 사람들이 느끼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동지 의식까지 의식화도 됐으면서 네네. 동지적인 어떤 그런 유대감까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아까 뭐 상지대 유산 얘기했지만 유산이 분명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측면에서 왜냐면 아카데미 극장 투쟁에도 상지대 때 모습이 펴좀 의식화된 분들이 또 많이 참여를 하셔서 그 동지적인 어떤 유대감을 또 유감없이 또 발휘를 하신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함께 또 참여를 하시면서. 아니 그렇지만 왜냐면 이게 상지대 학교를 졸업했던 사람들이 왜 있냐면 그 상지대 졸업생 중에 원주에서 남아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연세대학교나 다른 타 대학보다 그 상지대 졸업생이 상지대를 졸업하고 지역에 남아있는 경우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아까 그 우재 씨가 말한 대로 상지대를 졸업하고 같이 투쟁에 결합했던 친구도 있지만 전혀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없었던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더 많았죠. 훨씬, 훨씬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들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이 지역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행동하고 목소리 낼 수 있다라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저도 진짜 기억나는 게 2011년에 처음 저한테 1인 시위를 하라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1인 시위를 해야 될 당번이 생 거예요. 근데 너무 떨리는 거야. 갑자기 이걸 들고 있으라고 나보고 하루 종일. 쉽지 않죠. 진짜 쉽지 않아요. 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게 맞아. 지금은 막 이렇게 저도 막 아무렇지 않게 들고 하고 있고 하지만 내가 뭔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너무 떨리기도 하고 어떤 뉘앙스를 해야 되지? 그리고 누가 나한테 말을 걸어오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가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올해 저기 대전에서 1인 시할 때 저 안 그래도 MBTI도 극I인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네네. 하여간 그 네.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하여간 그런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쉽지 두 번, 세 번은 별로 어렵지 않고. 그렇죠. 한 그러니까 번만 이게 하면. 아카데미 이슈로 1인 시위를 했지만 또 다른 이슈로 내가 이렇게 해도 내가 시민으로 한 사람으로서 이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게 별로 이상한 행위가 아니구나. 그리고 나의 권리로서 나의 어떤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구나. 저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체득과 경험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느껴지냐면은 그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희 아이가 이제 만 2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원도심 쪽을 지나가면 아카데미 괜찮아를 그냥 물어봐요. 그리고 그 저희 행진했던 원주교 오거리를 가면은 여기서 우리 이거 아카데미 지켜라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떤 이런 경험이라는 게 그 굉장히 어린 아이에게도 그렇게 남아 있다라는 걸 보면은 최연소 의식화군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시청로 쪽을 가면은 또 그런 얘기를 하고요. 우리 저기서 같이 뭐 했잖아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맞아요. 그런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주는 게 크다 영향이. 맞아, 그쵸. 맞아요. 이건 뭐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니 네, 그리고 그죠?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경험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공감하고 더 많이 행동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경험을 해도 이거 두 번 다시 하지 말아야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네. 이게 그 되게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맞아요. 저희 불란서 얘기 68혁명에 대한 얘기도 평가가 천차만별. 참여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오면 그래도 낭만이었지 이런 사람이 네네. 있으면 나 그때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할 걸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맞아. 네. 하다못해 서구도 그런데 뭐 우리는 맞아요. 어떡할까 근데 싶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실패한 혁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근데 거기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떤 프랑스가 맞아. 더 진보화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사회적인 다양한 맞아. 영역에서 맞아. 중추적인 역할을 해냈단 말이죠. 맞아. 네. 맞아요. 이 말씀 들으니까 또 미국도 사실 월가 점령시 2008년에 있었던 맞아. 누군가 실패라고 그러죠. 결국에는 네네. 뭘 바꿨냐 네. 사실 맞아요. 그런 얘기다. 네. 근데 지금 미국의 소위 말해서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이라든지 이런 진보적인 맞아. 그룹에서 활동하는 맞아. 전부 다 그 맞아. 토양이 그 월가 점령시 주도했던 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네. 틀뿌리 활동가들로. 말씀하신 것처럼 상지대가 됐든 아카데미가 됐든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뭐 다른 사안에 있어서도 이 의식화된 마음과 유대감을 바탕으로 계속 나설 것이라는 것, 그런 사람이 남겨졌다는 것, 만들어졌다는 게 정말 가장 큰 유산이다. 네네. 라고 우리가 계속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되게 어떤 보수적인 정치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게 인간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저 상징을 없애면 저 사람들이 흩어지겠지. 뭐 누르면 끝이다. 누르면 끝이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하다못해 그 상지대 학교의 최고의 아웃풋은 강풀이거든요. 강풀 선배가 처음에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던 건 그 김문기 투쟁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알고 재미있게 알릴까 대자보에 그 만화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했고 그 졸업한 이후에도 보면 막 뭐 전두환 죽이는 웹툰 맞아.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웹툰을 그리고 해서 오히려 더 이런 더 많이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맞아요. 근데 그걸 진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오히려 강한 탄압이 오히려 더 반발력을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난세 영웅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옛날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런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 더 탄압하고 더 제압하고 더 이렇게 못 살게 굴면 저 사람이 굴복해서 이 사회에서 사라질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지 네, 그렇죠. 않았죠. 한국 사회도 그렇고 뭐 다른 어떤 그 운동의 사들 보면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더 크게 저항을 하고 맞아. 더 그 대단한 일을 많이 했던 역사적인 맥락이 있어요. 오히려 운동사를 보면은 성공한 운동이 사실 손에 꼽을 정도예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성공의 기준을 바꿔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네. 보면 월가 점령시나 6.8혁명이 실패가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재평가를 하기도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런 맥락에서 마찬가지로 아카데미 국장도 어떤 사람들은 뭐 냉소할 수 있습니다. 철거됐으니까 끝 아니냐. 근데 벌써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여기 참여했던 분들, 이제 시작인데? 우리는 오히려 잃을 게 없는데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아니 그렇죠. 왜냐면 저는 그 여기 남아있던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 그리고 이걸 기억했던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든 이거를 남기고 싶은 활동들을 저는 이제 계속 할 거라고 보거든요. 누군가는 맞아요. 책을 만들고 누군가는 뭐 여러 가지 활동을 각자의 방식대로. 계속 각자의 방식을 하면서 그게 그렇게 활동이 되고 그 사람의 말했잖아요. 강풀 선배가 만화 이렇게 그렸던 김문기 투쟁했던 만화를 그렸던 게 그 본인의 그 커리어를 쌓는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남아서 활동했던 이 사람들의 활동이 그냥 아카데미를 기억하고 남기고 싶은 활동일 수 있지만 그게 개인의 어떤 커리어의 시작으로 돼서 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박주영 수 있죠. 감독을 칸 영화제. 아니 그거랑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싸움이 실패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좀 이렇게 찍은 것들을 보고 이렇게 돌아보면 생각했던 게 아카데미 극장이 한 순간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극장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세계로 퍼져나가고. 세계로 맞아요. 퍼져나고 네. 그 지금은 되게 큰 이슈이고 보니까 오늘도 인천 막 대구 막 광주 막 이런 데서 칼럼도 나오고 계속 그렇게 나왔잖아요. 아카데미 네네. 극장의 어떤 이야기로 그렇죠. 됐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순탄하게 만약에 보존이 됐으면 그렇게 됐을까? 그냥 가장 오래된 원형을 유지한 원주의 극장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극렬하게 싸움이 붙었고 극렬하게 탄압을 했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방식. 그러니까 저희 아카데미 친구들이 요구했던 건 보존이 아니라 시정정책 토론을 통해서 토론하고 여론조사하고 한번 결정하자. 결론은 백지였어요. 네. 요구 조건에서. 하는 거. 근데 그거는 되게 좀 합리적인 요구였다라고 보거든요. 과한 요구였나 그게? 아니 급한 게 아니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시한폭탄도 아니고 네. 뭐 당장 제거 안 하면 큰일 날 것도 아닌데. 근데 왜 그렇게까지 급하게 했고 그 시장은 자기의 어떤 한 기간의 모든 역량을 여기에 투여하면서 이걸 철거하려고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자원을 시 정부 입장에서 낭비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왜 그렇게까지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주의 아카데미 국제가 엄청 유명해진 것도 있어요. 역설적으로. 근데 네. 그거를 판단을 전혀 못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웹툰 송곳 봐도 결국에 노조를 키우는 건 자본가다. 그렇죠. 자본가가 탄압을 당하면 노조는 더 결집되고 더 세진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있듯이. 그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되게 제가 느낄 때 유능한 정치인들은 그걸 잘 하거든요. 생각해 보면 그 역사적으로 사회복지가 만들어진 건 독일의 비스마르크로 가장 보수적인 정치인이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이런 것보다 제압하고 하는 것보다 어떤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 게 자기네 보수적인 세력을 확장하고 안정성을 하는데 더 좋겠다는 판단이 있어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제 유지를. 네, 예. 체제 유지와 안정을 위해서 그게 더 좋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유능한 보수적인 정치인들은 그런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무식하고 모르는 보수적인 정치인들은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제압하고 세상에서 없애버리면 자기가 승리했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근데 그렇지 않잖아. 이건 역사적으로 정말 증명을 그렇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인간이라는 걸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단순화하는 거고 사회를 굉장히 단순화해서 보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거죠. 정말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투쟁의 유산을 어떻게 이어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유산이 또 어떤 형태로 이제 이어지거나 그쵸. 이렇게 발현될지. 저는 그 원주의 10년, 20년의 어떤 시민 사회의 미래를
원광수가 만들었다. 토양을 비트를 낚아줬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보존이 됐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네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생각하면 뭐 일종의 뭐 전화위복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전화위복이라는 표현은 좀 그래요? 왜냐면 철거가 돼서 막 가슴이 아프잖아요. 여기는 그건 이제.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리고 비상식적인 상황이 일어나서 좀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철거됐으니까 우리는 남은 게 없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그렇지 않죠. 인간이 되게 재밌는 게 절망에서도 한 줄기 빛을 보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잖아요. 조그만 희망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살아갈 희망이 있구나라고 해서 그것들을 위해서 버티고 살잖아요. 그것처럼 극장은 철거되고 극장은 사라졌지만 우리의 상징을 남았고 사람이 남았고 그리고 시민사회의 원주에 죽었던 어떤 시민사회의 재생산이 됐다.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네. 정말 다양한 세대가 이번에 정말 다양한 세대가 유대감을 갖고 지금 그 형성된 거죠. 원주 공동체를. 시민사회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시정에 여기 지금 그 원주 아는 척하는 두 분도 보면 아카데미 활동을 하시긴 했지만 그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시정 정책을 이렇게 세밀하게 관찰하고 비판했던 적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덕분에 조회수가 많이 늘었어요. 아까 저희도 세를 받기도 하고. 아니 어쨌든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게 진짜 유산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렇게 아마 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원주의 5년 10년의 어떤 미래들 그리고 이분들이 5년 10년 후에 어떻게 성장해서 지역에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지가 좀 너무 기대되기도 해요. 약간 뭐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코너는 저기 꿈만 같은 원주라고 해서 이제 유토피아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거든요. 이제 말미에 네. 그러면 이제 이 유산을 활용한 뭐 아이디어랄까요? 뭐가 있을까를 마무리 국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뭐 공공의료 유토피아에 이어서 지금 시민사회 유토피아입니다. 하여간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하여간 아카데미는 없어졌지만 또 우리만의 아카데미를 또 만들면 되지 않겠냐. 공간 차원에서. 네네. 그래서 뭔가 그런 공간을 우리의 어떤 자력으로 좀 시민 자산화해서 일종의 아지트로 좀 운영을 하면서 그 안에서 뭐 영화도 보고 파티도 하고 또는 학습과 뭐 토론이 또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이 되기도 하고 뭔가 다양한 이런 아이디어들이 오고 가는 그런 공동체를 지금 계속 이어나가고 키워나가는 거점으로 좀 삼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맥락에서 뭐 공간, 뭐 재단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한 개인이 몇 명이 그 짊어지고 가서 그분이 희생하는 방식으로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쩌면 전형적인 패턴일 수도 있네. 한국 사회 절망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어떤 시민사회 영역이나 아니면 굉장한 그러니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의 유지들이 잘 이어지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좀 이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우리가 남겼던 상징들 이런 활동들이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해서 저는 가늘고 이게 길게 가도 길게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너무 굵게 짧게 하는 게 아니라 또 끝나면 안 되지. 근데 끝나는 게 이어가야지. 아니라 가늘고 길게 갈 수 있는 방식이 무언지 우리만의 방식이 무언지를 좀 고민을 해서 그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영화제 일도 하고 그리고 요 몇 년 동안 굉장히 20년 됐던 영화제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고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했나는 구조적으로 보면 특정 소수한테 너무 많은 희생과 책임을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 구조가 재생산되지 못했던 것 같고 어쩌면 시민사회 단체도 좀 그랬던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약간 그러니까 네. 사명 의식 아래 어떤 네, 맞아요.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카데미 친구들 활동했던 분들이 어떤 것들을 남기고 계속 활동을 한다면 가늘고 길게 가는 방식으로 장기전이니까. 네, 장기적 이게 한순간에 뭔가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한순간 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 그게 누군가의 어떤 희생으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우리가 그런 가늘고 길게 아니면 또 때로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느슨한 연대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랬을 때 어떤 또 옅어지는 결속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조직이라는 아니면 공동체라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포인트에서는 또 우리가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그게 그 적정선을 찾는 게 어렵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은 들기는 맞아요. 해요. 진짜 맞아요. 또 이게 자칫 잘못했다가 또 다 흩어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아카데미 친구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창작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책을 쓰거나 글을 쓰거나 뭐 영화를 만들고 영상을 만들거나 그래서 그렇게 느슨해지고 뭔가 좀 연대감이 흩어질 때쯤 그런 창작물을 또 이렇게 나오면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연대감이 생기지 않을까? 막 이런 좀 바램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해요. 제가 드는 건데 조직이 탄탄하기 위해선 개인이 버티고 있는 그 자리가 튼튼해야지 그 조직은 오래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은 튼튼한데 그 구성원들 개인은 귀태로워요. 그럼 그 조직은 언젠간 좀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각자 위치 그게 아카데미 친구들 때문에 특정 시간은 가정에서 오래 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자기 직장에 맨날 휴가 그러니까 어떤 아침에 일찍 나야 되니까 그렇죠. 휴가 내거나 반차 내거나 뭐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아카데미 친구들 때문에 3개월 정도 여기 있어가지고 원래 태백에 계속 있었거든요. 작업을 영화를 찍고 계셨으니까. 영화를 찍고 있다가 여기 와서 이렇게 지금 이 아카데미 친구들 아카데미 활동을 기록을 했는데 저도 이제 일단 내가 활동하는 분야, 내가 서 있는 분야에서 좀 더 단단해져야지 이것들을 좀 더 오랫동안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개인의 어떤 역량을 개발하고 하기 위한 활동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고민도 좀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앞으로 실험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맞아요. 가능할지 네. 안 가능할지 모르지만 계속 정리해 보면 장기전이고 네, 맞아요. 단단한 우린 체력을 기르면서 가늘고 길게 갈 준비를 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특정 소수가 희생을 하는 구조여서는 안 되고 그런 과정에서도 어쨌든 개인이 튼튼하게 또 자기 기반을 또 가져가면서 함께 조직을 또 튼튼하게 갖고 나가는 이상적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 맞아요. 유토피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조직이 필요해요 지금 네네. 한국 참 사회는. 공교롭게 저희가 그때 아카데미 철거 이후에 처음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런 각자의 책임을 각자의 방식으로 하자라는 부분과도 좀 연결되는 것 같아서 좀 신기하긴 하네요. 또 그런 부분들이. 네. 그렇죠. 어쨌든 사실 지금 뭐 아침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당사자가 더 치열한 고민하고 있다. 네네. 우리도 그렇고 다들 다 알고 있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런 걸 또 함께 그려 나가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토론과 또 상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 속에서 또 좋은 방법 우리 유토피아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우리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건 아까 말씀하셨어요. 소수 기득권과 정치인들이 하여간 지금 권력을 너무 갖고 있다. 뭐 엘리트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는 치자와 피치자가 일치하는 이 시민이 주인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단순히 슬로건이 아니라 그렇죠. 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지역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한번 만들어보는 또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네, 이 유산을 그렇게 이어갔으면 좋겠다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네. 결말이 궁금한 박조한의 영화. 그래서 약간 수미 상관이랄까 아까 영화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다시 영화인 박주환으로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뭐 사실 뭐 얼핏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쨌든 요즘 많이 물어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영화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냐 마무리나 이런 거를 계획이나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 제가 저는 제가 예전에 작업했던 것들 빨리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상황이라서 다른 영화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를 먼저 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카데미 친구들 활동을 했던 분 중에 혹시 다큐멘터리를 같이 만들고 싶은 분이 있냐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서 3명 정도를 모았어요 팀을.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어떤 옴니버스 다큐를 한 장편으로 하나 일단 한번 만들어 볼까. 제가 편집하거나 연출 감독을 맡는 건 아니고
프로듀서로서 그렇게 해서 내년 상반기 하나 만들려고 하고 제가 지금 작업했던 건 제가 내년에는 좀 그 아까 말씀드렸던 태백 다큐멘터리에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내후년쯤에 좀 완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는 그 다른 감독들 3명의 감독들이 만든 다큐멘터리를 어떻게든 완성을 해서 좀 원주를 비롯해서 전국 돌면서 상영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 계획은 지금 그렇게 된 단계. 오, 이게 아까 말씀하신 어떤 문화적인 방식으로 이게 계속 환기할 수 있는 느낌. 네네. 전국 순회를 하시면 어쨌든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일 계기도 네. 생기고 얘기할 기회도 생기고 영화를 보면서 하여간 많이 맞아요. 또 얘기를 해볼 수 있지 그리고 않겠습니까? 그 1년 뒤엔 또 박주환 감독님 연달아서 네. 또 나오니까 계속 이어갈 수 있겠다는 또 어떤 아주 기분 좋은 또 상상을 하게 되는데 하여간 뭐 오늘 얘기는 그렇습니다. 모든 지금 이 박주환 감독님의 영화의 결말은 좀 현재 진행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졸업도 어쨌든 해피엔딩인지 아닌지 뭐 사람에 따라 갈릴 수 있지만 네네. 해피엔딩 될 수 있는 거고 아카데미 지금 찍고 계신 영화도 해피엔딩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본 얘기는 박주환의 영화가 해피엔딩이 되려면 이렇게 가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거의 결론이 그거였군요. 1시간 반 네. 넘게 지금 떠들어 봤던 거고요. 우리도 이제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이 아카데미 친구들의 후원부터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우선은, 네. 거기서부터 우리 좀 출발점이지 않을까. 네,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마지막에 좀 저희가 이렇게 어쨌든 낙관하고 좀 희망하는 메시지들을 좀 이야기해봤습니다. 저희가 늘 강조하는 저희 풀뿌리 팟캐스트듯이 풀뿌리 민주주의와 또 공동체가 또 튼튼하게 가꿔지는 또 살아 숨쉬는 그런 원주를 좀 꿈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좋습니다. 마무리도 낯간지럽게 박정환 감독님 소감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이런 그 라디오나 아니면 뭐 이렇게 영상을 되게 오랜만에 출연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그 생각을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치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지 막 그런 거에서 되게 좋은 어떤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또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이것도 남으니까 이게 남으니까 박세이. 그러니까 남으니까 그래서 더 많은 어떤 책임감들 이런 게 생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방송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던 게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누가 탄압받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누가 낙인 찍혀서 나의 어떤 활동이 제약받지 않는 정말 어떤 자유로운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 하시면서 두 분도 이게 내가 너무 낙인 찍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안 하세요? 그 순간 이미 넘어갔죠. 초반에 잠깐 맞아요. 하고. 그러니까 네. 그렇지 않는 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좀 바람이 있네요. 예. 맞아요, 진짜. 근데 원주에는 더 안 늘어났으면 좋겠다. 네. 우리만 좋겠다. 독점 독과점. 당분간은. 네. 하여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주 또 한번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눌 얘기가 또 아주 흥미로운 게 맞아요. 또 많아서 네. 아까도 토론거리가 또 많이 나왔거든요. 그죠. 네. 뭐가 있죠? 저도 몰랐네. 뭐 원주 또 시민운동에 대해서도 의견 또 네네. 얘기 나올 게 또 많은 것 같아서 조만간 또 한번 얘기 다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박주환 감독님과 함께 아카데미 이후에 또 시민운동에 대해서도 길게 얘기해봤습니다. 꿈만 같은 원주였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카데미 이유와 관련된 어쨌든 뭐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 앞으로 좀 계속 끌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오늘은 그냥 이제 박주환 감독님 생각이었고 맞아요. 네. 또 아침 분들 중에는 다양한 또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해서 또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런 얘기 말씀해 주실 분들 뭐 많이 계시니까 저희가 좀 한번 부탁해 봐야죠. 한번 나와 주십사 요청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활발한 토론이 아무튼 좀 이루어지길 좀 기대해 보고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 지금 후원 절실합니다. 네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자막으로 계속 나가고 있을 텐데요. 네, 절실합니다. 이게 음성으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저 SNS에 그 안녕 아카데미 치시면 또 후원 방법 자세히 나와 있고 또 네네. 오픈 채팅방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카데미 친구들 거기 들어가시면 또 후원 방법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이 있으시다,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분들 들어가셔서 또 후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다음 주 무실동은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 처음으로 이 코너 게스트와 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오프닝 때 롤 이야기도 잠깐 하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페이즈 딜라이트에 이제 비유했던 네네. 분들이 앞으로 또 연이어 나올 예정이거든요. 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길고 길었던 98웨이브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재 조gin이었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